안녕하세요. 노동관계법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로기준법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328페이지 6절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8시간, 주에 40시간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법정 근로시간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보면 소정 근로시간이죠.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과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간의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어떡합니까?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오늘 야근해 라고 하면 하는 거지, 너 할 수 있어? 라고 동의받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현실 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휴게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보통 여러분들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면 사실은 출근부터 퇴근까지가 9시간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점심시간이 1시간 있죠. 이게 휴식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뺀 나머지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주는 거죠. 그래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거 최근에 생긴 겁니다. 전에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사무직에는 별로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일한다 그러면 보통 8시 40분 정도까지 출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근해가지고 작업복 갈아입고 정리하고 조회하고 이런 식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거 다시 읽어볼게요.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작업을 위했다 그랬죠. 그러면 아침에 출근했는데 반장이 청소 좀 해라. 그 다음에 조회할 테니까 모여라. 이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목표가 어떻게 되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10분 정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10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정상적으로 생산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 혹은 작업에 투입되는 시간부터를 근로시간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런 시간까지를 다 근로시간으로 보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앞으로 이제 8시 40분이나 8시 50분부터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줘야죠. 엄격히 따진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래서 변형 근로시간제입니다. 변형 근로시간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근로시간제를 그냥 9시에서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이런 것들을 보통 정상적인 근로시간제라고 표현한다면, 변형해서 하는 그 첫 번째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거죠. 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일주일 전에 다음 주에는 우리 부품을 몇 개 갖다 줘, 이런 식의 주문을 꼭 넣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문량에 맞춰서만 만들지 우리가 창고가 크지 않아가지고 많이 만들어 놔야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회사인데, 첫째 주에는 예를 들어서 100개를 보내달래요. 두 번째 주에는 200개를 보내달래요. 세 번째 주에는 또 100개를 보내달래.
네 번째 주에 또 200개를 보내달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평균 150개를 만들 수 있는 체제에 근로자를 두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100개를 필요로 할 때는 다 근로자를 40시간을 근로시킬 필요가 없어. 왜? 150개를 만들 수 있는 150개를 주 40시간 동안 돌린다면 150개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뭐 30시간만 일을 시키는 거죠. 이럴 때는. 그때 이럴 때는 또 예를 들어서 50시간을 시키는 거죠. 네, 150개밖에 못 만드니까 40시간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0시간만 시키는 거죠. 여기는 50시간. 그러면 평균 40시간이죠. 평균 40시간.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30시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10시간, 여기에서는 플러스 10시간, 마이너스 10시간, 플러스 10시간. 이렇게 계산 안 해줘도 되고 그냥 한 달 평균을 봤을 때 40시간 했다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해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로 2주 단위도 있고 3개월 단위도 있다. 그래서 2주 단위라는 것은 이렇게 뭐 1주가 아니고 2주 단위로 이렇게 변형하겠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1주 단위로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러면 2주 단위 2주 정도로 이렇게 텀을 둬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해서 이번 주에는 뭐 급여를 깎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의 근무 수당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평균 받더니 40시간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냥 40 이렇게 줄 때하고 똑같이 줄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도 있고 3개월 단위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1일 최대 근로시간은 2주 단위에서는 4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고요. 1일이니까 1일이라 그랬죠. 1일. 12시간이죠. 12시간. 12시간. 그 다음에 3개월 단위에서는 이게 3개월 단위 제가 조금 헷갈렸네요. 3개월 단위에서는 12시간 1일 가능하고 2주 단위에서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1주 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2주 단위에서는 48시간. 그 다음에 3개월 단위에서는 52시간까지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진행해서는 안 되는 근로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근로자는 주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연소자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소자, 만 18세 미만자를 연소자라고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임신 여성에 대해서는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행하기 위한 이거 하나 빠뜨렸네요. 2주 단위 3개월. 시행하기 위한 조건은 이거는 취업규칙에만 있으면 된다. 이거는 취업규칙 플러스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다. 그래서 보통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나오면 이렇게 2주 단위나 3개월 단위 혹은 전체적으로 뭘 물어보냐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간 단위를 물어보는 건 별로 없는데 요 시행 조건하고 적용 제외 근로자는 종종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변형 근로시간제가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성에서 자율출퇴근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근 시간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근 시간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할 수도 있고요. 7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7시간 한 거는 하루는 1시간 모자라게 했잖아요, 오늘. 그러면 내일 1시간 더 해도 돼요. 그렇게 출근과 퇴근 시간을 본인이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념은 지금 말씀드린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제외되는 근로자가 연소 근로자는 제외하게 됐어요. 연소 근로자. 그 다음에 이것도 취업 규칙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근로자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과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한 1개월 단위로 정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개월 단위로 보니까 내가 40시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주에 첫째 주에는 그 평균 그러니까 소정 근로 시간이 209시간 보통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추면 되겠죠. 어쨌든 일주에 40시간 했으면 일주에 35시간 했으면 그 다음 주에 45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에 평균 40시간을 맞춰주면 그러면 정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일했던 것처럼. 자, 그 다음에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서 일반적으로 정상 근로 외에 다른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그 근로를 인정해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근 근로 시간제 이건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개념적인 용어죠. 그래서 출장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해서 외부에서 근로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 때문에. 그런 분들은 9시간 일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출장 가서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사무실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영업사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8시간을 일했는지 10시간을 일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8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예.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량근무시간제라는 것도 있다. 재량근무시간제.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해도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재택근무해도 된다. 혹은 연구개발부서에 있어가지고 야, 니 이번 프로젝트는 네가 알아서 끝내. 혹은 디자인 편집하는 쪽에 있다든가 혹은 기자라서 기사를 편집하거나 제출해야 된다든가 이러면 하루에 이 사람이 8시간을 일했는지 10시간을 일했는지 12시간을 일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매번 보고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재량껏 맡겨주는 거죠. 재량껏. 그래, 너 하루에 4시간을 했든 12시간을 했든 그냥 나 8시간 한 거로 처리할 거야. 네가 알아서 끝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재량 근로시간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R&D 쪽에 일하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정보 시스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장 근로의 제한입니다.
자, 아까 우리 정상적인 근무 시간이 1일에 8시간, 주에 40시간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러다 보면 1일 8시간이고 주에 40시간이니까 이거 외에 오버타임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근로자가 거부하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시간의 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고용한 근로자라도 사장 입장에서 근로자한테 오늘 야근 좀 하자 그랬는데 근로자가 못해요, 나 집에 갈래요. 그러면 억지로 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현실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죠. 어쨌든 주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일주에 12시간 한도로 시간의 근로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단 연소자에 대해서는 1일에 7시간, 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반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소자는 1일에 7시간,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하게 근로를 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다만 당사자 사이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일 1시간, 주에 6시간, 일주에 6시간이죠. 일반인은 12시간이었다면 연소자는 6시간 한도로 주에 연장 근로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사용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1일에 2시간, 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산부라고 표현하죠. 보통 산부. 아이를 출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을 산부라고 표현하는데, 산부는 1일에 2시간, 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이상의 시간의 근로를 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시간의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그래서 보통 그냥 평일날 오버타임 하는 것을 연장 근로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휴일날 근로하는 걸 휴일 근로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근무하는 거, 야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야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야간 근로 수당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에 해당하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의 근무 가산수당이라는 게 붙는데, 그거 외에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쉬고 싶다 그러면 휴가로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번 주에 내가 첫째 주에 40시간 근무하고 연장 근로를 12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12시간에 대해서 순수하게 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 1.5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시간으로 곱하기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에 대한 시급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수당을 받겠죠. 근데 나는 돈 받지 않고 쉬겠다 그러면 12시간 곱하기 1.5.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써야 되는데 죄송해요. 10시간으로 할게요. 10시간으로 했다. 그럼 15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5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씩 곱하기 2일이 채 안 되죠. 하루는 휴가를 쉬고 하루는 5시간은 그냥 내가 시간의 근무수당으로 받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보상 휴가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 교재 331페이지 중간에 있는 박스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을 걸쳐서 했다. 그러면 더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걸쳐서 나는 시간의 근무를 예를 들어서 40시간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의 근무 수당으로 받게 되면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나는 그렇지 않고 휴가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40시간 곱하기 1.5 하면 얼마예요? 4, 5, 20, 60시간이 되겠죠. 60시간에 대해서 휴가로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따지면 얼마야? 5, 8이 6, 8이 48, 8, 8이 64니까 7, 8이 56, 56이니까 7일의 휴가를 가지고 4시간은 시간의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보상 휴가제예요. 다음은 휴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휴식. 첫 번째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일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할 때 1시간의 점심시간이라는 휴게 시간이 부여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야근할 때는 30분만 휴게 시간을 부여해도 되는 거예요. 야근이 아니고 잔업할 때, 잔업 보통 한 4시간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야근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4시간일 때는 30분, 8시간일 때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자, 그 대신, 휴게 시간이나 근로시간의 특례라 그래서, 그 휴게 시간이라든가 근로시간을 조금 변형해서 부여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주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40시간, 그 다음에 연장 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그거보다 더 시켜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을 특별하게 적용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 특례죠, 특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331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운수업이라든가 물품 판매라든가 보관업, 금융 보관업, 보험업 그 다음에 영화 제작이나 통신, 연구조사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 소각 및 청소 이용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일주일에 잔업시간도 12시간을 넘게 할 수도 있고 휴게시간을 1시간이 아니라 30분만 줘온다든가 이렇게 특별하게 적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운수업일 경우에, 그죠? 운수업일 경우에 주에 40시간이고 시간의 근로까지 12시간이고 그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 일일로 보면 8시간이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뭘 갖다 주고 오라 그랬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가는데 6시간, 오는데 10시간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럼 16시간이 사실은 하루에 일일은 2시간, 이제 시간의 근무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고, 정상 8시간에 2시간 해서 10시간, 보통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16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근로자 입장에서, 시간의 근로 초과했으니까 나 이제 그만 퇴근해야지. 그리고 중간에 차 세워놓고 집에 가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업무 특성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근로시간 외에도 특별하게 더 시킬 수도 있는 근로자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하는 것 중에 사회복지사업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다음은 휴일입니다. 휴일은 주휴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휴일이다 그러면 일요일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법에는 일요일날 어디에도 쉬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 일요일날 쉬나요? 이런 또 질문을 하시겠죠. 그 일요일날 쉬는 거는 그냥 서구사회가 이제 주로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날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 기업들이 일요일날 쉬니까 우리도 그날 쉬자 해서 일요일날 쉬게 된 거지, 법에서는 일요일날 쉬라는 소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하루만 휴일을 주면 되는 거예요. 유급으로. 그래서 일요일날 쉬든 수요일날 쉬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백화점에 매장을 가진 회사라서 주말에서 장사가 되기 때문에 일요일날 일을 해야 되고 수요일날 쉽시다
이렇게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 일요일날 일했으니까 휴일 근로수당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예,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자분들 입장에서 일요일날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냥 기독교 문화에서 그런 거지 법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급휴일은 일주일 동안 사용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유급휴일은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 준다. 그러니까 결근한 자에 대해서는 일요일날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연차 휴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다. 그냥 편의상 1월 1일로 봅시다. 1월 1일 날 입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차는 언제 발생하느냐?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15년 12월 31일 때까지는 사실은 연차라는 게 없는 거죠. 2016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냐? 2016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월 1일에 가서 또 연차가 또 발생하죠.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데, 자, 연차라는 건 지금 15개죠. 그래서 15개가 언제 발생하느냐? 정상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15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절대 휴가라는 게 없는 거냐? 예전에는 월차라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미만자라든가 1년에 8할 이상 출근해야 15일을 쓸 수 있어요. 정상적인 연차를. 그래서 1년 미만이거나 미만자이거나 1년에 8할 80% 미만 출근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월 만근하면 1일에 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입사한 지 처음에는 쓸 수가 있어요. 대신 이때까지 최대 많이 쓰면 11일을 쓰는 거죠. 만근했을 때 다음 달에 하나 쓸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입사해서 만근하면 다음 달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 11개는 이 2016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미리 갖다 쓰는 거예요. 결국은 종합적으로 보면 입사한 뒤부터 2년 되는 시점까지 15개를 나눠서 쓰는 거예요. 2년 동안에 15개를 나눠서 쓰는 거예요. 최초 입사자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럼 기존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때도 15개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7년, 18년 되면 이제 16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입사해 있는 사람들이 1년에 15개 내지는 16개를 써요. 근데 최초 입사자는 2년 동안에 15개를 나눠서 쓰는 개념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이 연차에 대해서도 잘 헷갈리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연차는 2년에 하나씩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늘어나는 거냐? 이 시점.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2년 단위로 2개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가서는 하나가 늘어난 거죠. 2년에 하나씩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그럼 또 언제? 2020년 1월 1일에 가면 17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서 최대 25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는 최하 15개에서 25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20년이 넘어서 근무한 지가 25개가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하나? 25개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더 안 줍니다. 네, 지금 연차 최대 개수는 25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연차 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차 수당. 그죠? 연차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연차 수당은 그럼 언제 발생하느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홍길동이라고 봅시다.
홍길동이는 15년 1월 1일에 입사했으면 언제 연차 수당을 정산할 수 있느냐? 요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는 거죠. 2016년 12월 31일에 정산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입사한 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김계똥이다. 김계똥이 같으면 2017년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한 거야? 2017년 12월 31일에 가서 연차 수당을 정산하면 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1년에 하나씩 15개, 뭐 16개 이렇게 발생하니까 그렇던데, 어쨌든 지금 홍길동이만 갖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홍길동이가 예를 들어서 입사한 뒤로부터 휴가를 10개를 썼어요. 그래서 2015년 5개, 2016년 5개 이런 식으로 10개만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15개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5일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줘야 되느냐?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차 수당을 받아야 되는 경우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의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해지면 연차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연차 종료 6개월 전에 휴가 계획 사용 보고하게 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6월쯤 돼가지고 사용자가 근로자 홍길동 씨 올해 작년 입사해서 올해까지 10개 썼는데 5개가 남았네요. 5개 언제 사용할지 휴가 사용 계획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6개월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랬는데도 안 냈어. 그러면 연차 종료 2개월 전에 아예 휴가일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이 날짜에서 5개 휴가 쓰십시오 라고 지정을 해줬어. 근데도 근로자 안 썼다. 그러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를 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연차 휴가 수당을 안 줘도 돼요, 근로자한테. 근데 그걸 안 했다. 사용자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안 했다. 그럼 남은 거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물론 지금 사장이 안 하고 있다면 무조건 가서 왜 안 주냐 이렇게 따지면 사장 승질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 가서 좋은 얘기로 사장님 저 이렇게 하면 연차 수당 줘야 된답니다. 사장님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분 좋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지 사장하고 싸울 일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연차라는 거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제가 설명 다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연차 수당은 그럼 연차 수당을 지급할 때 연차 수당은 뭘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통상이냐 평균이냐 어떤 걸로 지급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뭘로 지급해야 됩니까? 어떤 임금으로? 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면 정확히 대답해.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취업기 측에서 연차 수당으로 주겠다 그러면 연차 수당, 통상임금으로 주겠다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지 나 연차 수당 연차 수당 평균임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1년에 8할 미만자는 정상적인 연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1년에 8할 최소한 8할 이상 80% 이상은 출근해야 연차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근무 일수를 계산할 때 들어가야 될 부분 우리 교재 332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처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라든가 임신 중의 여성이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출산 전후 휴가죠. 그런 것들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준다라는 거예요. 출근 인정이에요. 이런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차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이거는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사용 다 못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아까 홍길동처럼 5개 썼으니까 5개 남았다. 그러면 2017년 가면 5개 더 쌓여서 20개 쓸 수 있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해 연도에 소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332페이지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제가 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질문란에 저한테 질문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있는 적용 제외 부분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연차 휴가 하기 전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를 본 적이 있었죠. 근로시간, 휴게에 대한 특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수업이라든가 뭐 등등등 해서 사회복지 사업도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아예 근로시간이라든가 휴게라든가 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예요. 예, 이 사람들은 진짜 적용 제외해도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농법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벼농사만 짓는 법인이에요. 그러면 겨울에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벼농사만 짓는다면. 그러면 두세 달 그냥 놀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봄부터 가을까지는 굉장히 바쁠지 몰라도 겨울은 그냥 마냥 놀 수도 있잖아요. 두세 달을. 그럼 그 놀기 때문에 월급 안 준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휴가 없이 계속 돌리고 근무 시간도 하루에 뭐 12시간 뭐 이렇게 돌려다가도 그럴 때 이렇게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니네가 그냥 알아서 결정해서 근로자가 그것을 따르겠다라면 그대로 가도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뭐 토지의 경작이라든가 이런 농림사업, 그 다음에 동물의 사육이라든가 이런 양식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 그 다음에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감단 근로자라고 짧게 얘기하죠. 그런 분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잖아요. 그죠? 막교대로. 그러니까 뭐 정말 근로시간 하루에 8시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 시간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단 근로자하고 농업 쪽, 그 다음에 양식 쪽, 그죠? 그 다음에 관리 감독 혹은 기밀 취급자. 예.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놓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지문에 보이니까. 법규는 1차 시험밖에 없습니다. 2차 시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 지문에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